인생의 남은 시간 내내 그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한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그 전화는 어느 오후 그가 오래된 채 오이를 갈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채 집중하고 있을 때 걸려왔다. 전화 벨이 울렸다. 단 몇 초간. 그리고 곧 침묵이 흘렀다. 전화 건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다. 20살 청년, 집을 떠나 전투에 나간 지 3주째 되던 참이었다. 그것은 그가 라디오 뉴스에서 아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순간이기도 했다. 동부 전선 실종자 명단 속에 그의 이름이 올랐을 때였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동정을 바라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건조한 뉴스 속보 뒤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고 마음 한쪽이 부서진 채로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것뿐이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셔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날 아침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던 2월의 어느 날 아침, 눈이 다 녹기도 전인데도 도시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익숙하다는 듯 울려 퍼졌다. 그때 나는 장사할 물건을 손수레에 싣고 시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박 사장님, 동현의 아버지의 자전거 수리점 앞에 서 있는 동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짙은 회색 패딩을 걸치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머리 위로 떠다니는 구름을 하나하나 새듯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말수도 적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날 그의 표정은 이상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곧 맞이할 어떤 운명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박 사장님 가족은 10년 전부터 리비우의 터를 잡고 살았다.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셨는데 동현이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기대며 살아왔다. 아버지는 수리점을 운영했고 동현은 대학에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여서 동네 사람들 모두 좋아했다. 나도 손주처럼 아끼던 녀석이다. 그 무렵 상황은 이미 아주 긴장되어 있었다. 동쪽 여러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접근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혼란을 더했지만 박 사장님의 작은 집 거실에서는 저녁마다 따끈한 밥과 함께 아버지가 늦게까지 게임한다고 잔소리하시는 소리가 여전했다. 가끔은 동현이 같은 반 친구 카테리나와 영상통화하며 조용히 웃던 소리도 들렸다. 두 사람이 사귀는 건 일찌감치 소문이 났다.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마다 알 수 있었다. 카테리나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에 통통한 둥근 얼굴이 인상적인 아이였다. 그녀가 가게 앞을 지날 때면 늘 정중히 인사했고 나는 장난삼아 저거 장인 될 며느리야 하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웃다가 금세 말없이 멍하니 계셨다. 그리고 전쟁이 공식적으로 발발했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서둘러 귀국 짐을 쌌고 사장님도 대사관에 연락해 서류를 준비하며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런데 동현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날 아버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아버진 가세요. 전 여기 남을게요. 사장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토록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다. 마당 한가운데서 둘이 세상 다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었다. 넌 아직 어리고 여긴 내 전쟁이 아니야. 여긴 제 집이에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자랐고 여기서 학교를 다녔으며 어머니도 이곳에 묻혀 있었다. 이 삶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은 곧 자신의 과거 전체를 버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사장님도 단념하셨다. 두 분 다 한국에는 가지 않고 이곳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사장님 마음이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을 거라 알았다. 그 뒤 동현은 자원에서 지역 방위군에 입대했다. 정규군은 아니었지만 기본 훈련을 받고 도시 외곽의 방어선에 배치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카테리나와 몇몇 가까운 사람들에겐 자신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을 알렸다. 처음 군복 차림을 본 건 나였다.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새것인 군복을 입고 두 손으로 총을 쥔 그의 모습은 무겁고도 거룩해 보였다.
무섭지 않니?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 빨리 돌아오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카테리나가 나에게 달려와 눈을 빨갛게 붓고 창백한 얼굴로 손을 꼭 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기 있어요, 할아버지. 나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동현이는 알아?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카테리나는 며칠 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기쁘기도 두렵기도 했다. 그런데 동현이 전선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을 더 못 전할까봐,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날까봐, 사랑스러운 순간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져서 나는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 마음은 온통 뒤숭숭했다. 그날 밤 나는 박 선생 댁에 갔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버지와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에 앉아 있었고 박 선생은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떠나기 전 나는 박 선생이 아들 앞에 작은 술잔을 하나 따르고는 잔을 그의 앞에 놓는 것을 보았다. 아빠랑 한잔 하지. 어쩌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동현이 떠난 날,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칼날같이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에웠다. 그는 작은 배낭 하나와 개인 물품 몇 개, 그리고 휴대전화만을 챙겼다. 아버지를 얼른 한번 끌어안고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고 남긴 말은 단 한 문장이었다. 곧 돌아올게요, 아빠.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동현이 실종됐다는 소식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전해졌다. 입대한 지 몇 주 만에 자포리자 인근에서 한 지역 방위군 부대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새벽부터 퍼져나왔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육아는 기름처럼 번졌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말과 함께 몇몇은 실종됐다는 흩어지는 정보만이 남았다. 그중 유일하게 확인된 이름이 있었다. 박디. 나는 곧장 박 선생의 가게로 달려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깜깜했다. 나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래도 그가 안에 있다는 걸 직감했다.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오후가 되어 다시 돌아갔을 때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박 선생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부서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계셨다. 그 전화기는 현장에서 발견된 바로 그 기기였다. 화면엔 금이가 있었고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지만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아빠,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한참 고요히 있다가 박 선생이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신호 끊기기 17분 전이었어. 나는 차 기름 갈고 있어서 못 들었지. 다시 전화해보니 이미 꺼져 있었어. 나는 박 선생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그를 본 적은 없었다. 낯선 땅에서 묵묵히 살아오며 16년 넘게 아들을 혼자 키워온 그 남자가 이제는 부서진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서 남은 전부인 듯 보였다. 며칠 뒤 동현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한 선임이 찾아왔다. 그는 헬멧에 달린 카메라에서 복원한 영상을 건네주었다. 영상 초반 진흙투성이 얼굴과 먼지 낀 방탄조끼를 입은 동현이 보였다. 그는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해 총격이 벌어지는 지역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말없이 헐떡이던 그의 눈빛은 기이할 만큼 강렬했다. 마지막 장면, 동료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뒤 한 번 뒤돌아보며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카메라가 그 미소를 포착했다. 곧이어 연기가 자욱해 모든 것을 가렸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그 뒤로 아무도 동현을 본 사람이 없었다. 시신도 사망 통지서도 없었다. 그저 실종되었을 뿐이었다. 저와 박 아저씨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실종이라는 말이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카테리나는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미 불러오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는 느리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맞아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겨우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박 아저씨께는 말씀 못 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어. 제가 그녀가 배 위에 올린 손을 바라보며 말을 잘랐습니다. 동현이가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했어?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옷 주머니에서 여러 번 접힌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동현이의 약간 기운 필체로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번갈아가며 번진 잉크로 쓰인 손편지였습니다. 카테리나,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울지 말아줘. 너를 이렇게 혼자 두고 미안해. 또 뱃속에 두 사람도 미안하고. 하지만 나는 네가 나보다 더 강하게 우리 아이를 키울 거라 믿어. 아기가 남자라면 내가 만나본 적 없는 할아버지처럼 막심이라고 지어줘. 여아라면 네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정해줘. 내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우리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해. 정말 정말 많이. 제가 그 글을 읽는 동안 눈가가 흐려졌습니다. 카테리나는 편지를 꼭 쥔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혼자서 엄마가 될 만큼 충분히 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할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박 아저씨 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는 읽고도 아무 말 없이 임에 손을 얹고 책상 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될 틈도 없이 떠나버렸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그가 머리를 들고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작지만 분명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박 아저씨가 더 이상 상실한 아버지가 아니라 잔잔히 살아가야 할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혈육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의 편지를 받은 이후로 박 아저씨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은 여전히 열지만 렌치를 손에 든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차를 가져오면 고개만 까닥이며 간단히 허락한 뒤 조용히 돈을 받지 않고 내일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우울증이라고 했으며 동정하는 이도 있었고 고개를 저은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카테리나만이. 그때의 어린 소녀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에 올 때마다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를 하고 밥을 지어 박 아저씨 앞에 놓은 뒤 한쪽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아무도 동현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지만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를 지키려는 표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카테리나에게 물었다.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거야? 거긴 더 살기 쉽지 않을까? 그녀는 고개만 저었다. 아이를 아빠가 살았던 그곳에서 낳고 싶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책임감과 추억,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에게 전하지 못한 약속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느 날 밤 다급히 연락을 받았다. 카테리나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출혈이 심했다.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 구급차를 불렀다. 그날 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추웠고 눈이 쉬지 않고 내렸으며 길은 미끄러웠다. 우리는 낡은 트럭으로 그녀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다시피 했다. 대기실에서 박 씨는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벌써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릴 정도로 떨렸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든 사람은 그였다. 괜찮습니까? 아이는? 의사는 엄마와 아이 모두 위기를 넘겼지만 최소 한 달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그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병원에 왔다. 상 위에 그릇을 내려놓다 손이 멈췄다. 제가 우크라이나식 죽은 못 끓여봤습니다. 한국식 양념으로 간을 맞췄으니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리나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그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마치 그 순간이 그의 아이가 집에 온 첫 순간처럼 보였다. 그 후 박 씨는 거의 습관처럼 병원을 찾았다. 물을 갈고 젖병을 씻고 아기 옷을 개고 의사에게 출산 일정을 세세히 물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할아버지가 될 준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병원 뜰에서 그가 내게 말했다. 있잖아. 내 아들이 죽었으면 나도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죽으면 이 아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누가 해줄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만에 그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은 듯했다. 카테리나는 예정일보다 보름 일찍 아들을 낳았다. 체중 3.1kg, 회색빛 눈동자는 다니엘을 닮았고 오똑한 코는 카테리나를, 그리고 작은 손은 꼭 무언가를 꼭 쥐려는 듯했다. 아기를 처음 안겨받은 박 씨는 망설였다. 신성한 무언가를 떨어뜨릴까 봐 두 손이 떨렸다.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놀라 움찔하다가 곧 품에 꼭 안고 펑펑 울었다. 무서워, 말하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단다. 그의 말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마디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그는 내게 말했다. 여기 남겠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모자, 무지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그리하여 아이가 태어난 후 박 씨가 사는 작은 집에는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아침마다 물 끓는 소리가, 해질 무렵에는 서둘러 차린 식사, 준비 소리가 더해졌다. 삶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따뜻해졌다. 비록 힘들지만 박 씨는 정비소를 완전히 닫아야만 했다. 손님도 부족하고 부품도 부족하며 폭탄이 몇 블록 간격으로 흩어져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도시를 벗어나 차를 몰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공구를 모두 치우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뒤 이름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구호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난민 임시 거주지에서 청소를 하며 때로는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돕고 그 대가로 식량을 얻어 오기도 했다. 한편 카테리나는 집에 머물며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그 아이, 마치 운명처럼 의 이름은 막심 파크이었다. 아기의 눈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고요하고 깊으며 상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젊은 우크라이나 여성과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까지 둔 채 함께 사는 No,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멈추게 하진 않았다. 모두가 박 씨가 동훈의 친아버지라는 사실과 카테리나가 그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입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방문했을 때 그들의 집 바깥벽엔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배신자라고 낙서해 놓은 것을 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는 한겨울 찬바람보다도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박 씨가 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레로 글자를 닦아내는 모습을 보았다. 카테리나는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아이는 울었고 그녀는 모유가 부족했다. 산후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현관 계단에 홀로 앉아 빈 눈으로 동현의 오래된 셔츠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녀는 몽롱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가 한 번이라도 아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젊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들이 있듯 일단 입을 열면
물꼬가 터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법이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그저 곁에 앉아 있었다. 말 대신 존재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박 씨는 작은 나무 요람을 가져왔다. 직접 만든 것이었다. 쓰던 정비소 선반에서 떼어낸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요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튼튼했다. 아기를 그 안에 눕히자 울음을 그쳤고 그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이 녀석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네. 박 씨가 낮고 쉰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집요하고 끈질기기까지 해. 그날 이후로 카테리나는 더 든든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박 씨도 막심의 수유 시간, 목욕 시간, 잠시간표를 동그란 글씨체로 크게 쓴 달력에 빼곡히 기록해 두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 셋을.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닥쳤다. 박 씨가 일하던 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돌연문을 닫았다. 구호 식량도 삭감되었다. 전기요금, 우유값, 쌀값은 치솟았다. 1월의 매서운 추위는 매일 밤 창문을 두드렸고 집 안에는 온기를 유지할 작은 가스통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박 씨가 벼룩시장에서 고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동현의 헌옷, 남아있던 몇몇 정비 도구, 그리고 그가 10여 년 동안 차고 다닌 세이코 시계까지 모두가 포대 자루에 담겨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지킬 게 없어. 작은 녀석만 충분히 우유를 마실 수 있으면 돼. 그렇게 강인해 보였던 그였지만 그날 밤 그는 탈진하여 쓰러졌다. 사람들은 그를 병원에 옮겼고 빈혈과 경미한 영양실조 진단을 받아 수액을 맞고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했다. 그리하여 카테리나는 처음으로 아이를 업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기차역 근처 국수집에 설거지를 부탁해 하루 4시간 일한 대가로 즉석죽 몇 봉지와 일주일치 장볼 돈을 받았다. 집에 돌아온 그녀의 손은 저릴 만큼 뻣뻣했고 옷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며 눈 밑은 다크서클로 퀭했지만 아이가 입을 벌려 웃을 때면 그녀도 웃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박씨 성을 가진 그 닫히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 작게 불렀다. 카테리나, 너 정말 고생이 많았어. 내가 너와 아이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앉았다. 당신이 여기 있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장 큰 보호예요. 그날 밤 내가 들렀을 때 나무 탁자 위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막 그가 일기에 적어둔 메모였다. 오늘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배웠다. 얼굴을 아래로 향했다가 크게 울었다. 카테리나와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함께 웃었다. 아이가 8달이 되었을 때 박 씨는 다시 수리점을 열기로 결심했다.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었다. 다만 임대한 집 마당 한 구석에 판넬 지붕을 얹고 낡은 탁자 하나를 놓은 뒤 나무 간판에 전기 제품 수리, 어려운 이웃 무료라고 적었다. 맨 처음 온 이는 검게 탄 인덕션을 들고 온 할머니였다. 두 번째는 고장난 선풍기를 가져온 대학생이었고 그 다음엔 각자 몇 장의 흐리부냐, 지폐, 야채 한 다발, 우유캔 몇 개, 과자 봉지를 쥐어주는 이들이 차례로 찾았다. 그는 받은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았고 저녁이면 빵 한 봉지와 감자, 드문드문 있던 치즈를 챙겨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이 험난했던 날들에선 큰 도움이었다. 카테리나는 그 수리 도구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아저씨가 이렇게 일으켜 세울 줄은 몰랐어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우유 한 팩을 건넸다. 이건 네 아이 덕분이야. 막심은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땄지만 박 씨 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엎드려 기기도 하고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크게 웃는다. 박 씨가 문간을 지날 때면 두 손을 내밀며 빠빠, 바라고 옹가리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태어난 순간부터 가장 가까이 있어준 사람이 바로 박 씨임을 알아차린 듯했다.
박 씨는 해질 무렵이면 항상 그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은 한참 전 환하게 빛나던 하늘의 구석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도 어릴 때 너처럼 장난이 심했단다. 그가 속삭였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이렇게 안아주었지. 이제 내 차례다. 카테리나가 그 말을 들었지만 눈물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알았다. 깊은 곳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아이가 바로 할아버지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린 유일한 끈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의 작은 수리 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기계를 고치러 왔다가 그냥 차 한 잔을 마시며 예시하기 새소식을 나누었다. 토요일이 되면 할아버지는 가게 앞마당을 치우고 비닐 돗자리를 깔아두고는 이웃의 아이들이 막심과 놀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어린 아들의 웃음소리를 되살리는 듯 고개를 들었다. 카테리나도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어를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일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뿐이었지만 점차 늘어났다. 부엌 한쪽에 작은 책상 공간을 마련하고 낡은 컴퓨터를 놓고 칠판을 걸어두었다. 매일 소박한 흰 셔츠를 입고 마치 어두웠던 날들이 없던 것처럼 강의를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끝나고 제가 가장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게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다. 1년 뒤 동현의 첫 기일인 그날 박 할아버지는 나와 카테리나를 교회로 데려갔다. 바람이 거칠게 부는 작은 언덕 꼭대기였다. 푸른 계곡이 아래로 펼쳐졌다. 여기가 군대 가기 전 매주 일요일마다 앉아있던 곳이었네. 할아버지가 말했다. 여기에 동현을 위한 추모비를 세울 거야. 유해도 제도 없었다. 그곳에는 단순하게 새긴 비석 하나만 있었다. 세 사람은 묵묵히 비석 앞에 섰다. 바람이 머리칼과 옷자락을 휘날리며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러다 카테리나가 갑자기 조용히 우크라이나어 자장가를 불렀다. 매일 밤 아이에게 불러주던 노래지만 지금은 동현 앞, 비록 비석일 뿐인 앞에서 처음 부르는 노래였다. 그녀는 그곳에 동현이 듣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박 할아버지가 손을 꼭 쥐어잡는 것을 보았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동현이 떠난 날부터 써온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로 꼭 한 년이 지났다. 아직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매일 만난다. 막심의 눈동자 속에서 카테리나의 목소리에서 이 오래된 언덕에 부는 바람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지만 결코 죽지도 않았다. 그해 막심은 5살이 되었다. 그날 아침은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매년 찾아오던 살을 애는 추위는 없었다. 마당의 벚나무에는 첫 꽃망울이 몇 송이 피어 있었다. 아이는 낡은 나무 비행기를 손에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그 비행기는 바로 전에 해 박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아이는 동네를 향해 외쳤다. 비행기가 날아올라요. 우리 군인이 돌아와요. 아빠가 돌아오셔요. 카테리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이 햇빛을 반사한 듯 반짝였어요. 그녀가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직도 아빠가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몰고 와서 날 만나러 온다고 믿고 있어.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일을 가슴속에 간직하죠. 때로는 그런 소박한 믿음이 우리 어른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기도 해요.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편지 한 통을 쓰고 계셨어요. 그는 이 편지를 미래를 위한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막심이 충분히 자라 이 글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왜 우리 가족엔 엄마와 할아버만 남았는지, 왜 사람들이 그를 평화의 아이라 부르는지, 두 피와 두 유산을 가졌지만 왜 한마음만 지녔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미리 그 글을 들려달라고 부탁했고 이제 박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막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나는 많이 늙었거나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거라. 나는 네 덕분에 충분히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왔다. 어른들은 보통 아이에게 너무 이른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언젠가 네가 진실이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만큼 강해질 날이 올 거라고. 네 아빠는 20살의 청년이었다. 선한 눈빛을 지녔고 말수는 적었지만 머릿속으로 재미있는 생각이 들면 살짝 웃곤 했다. 아빠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널 사랑했어.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아무도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네 아빠는 스스로 자신의 희생 장소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전쟁이 영웅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내게 전쟁은 결코 잊히지 않는 그리움과 아물지 않는 상처, 그리고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내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바로 네가 그 시절을 견디게 한 이유였다. 내가 쓰러지려 할 때마다 네가 웃어주었고 의미를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네 작은 두 손으로 나를 꼭 끌어안았다. 넌 모를 거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매일 네가 어두운 방 속에 갇혀있던 나를 끌어내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네가 자라면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왜 아빠는 떠나야 했는지, 왜 엄마는 그렇게 많이 우시는지, 왜 아무도 네가 부르지 못한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는지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화는 내 권리다. 하지만 그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 이 모든 일, 모든 고통, 모든 선택이 결국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한다.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기를 바란다. 단지 선하게 살아가고 사랑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언제 일어서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길. 너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접으실 때 눈가가 붉어지셨다. 울고 계신 건 아니었다. 그저 눈을 오래 감고 계셨다. 막 쓴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려는 듯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봉투에 넣고 거기에 또박또박 이렇게 적으셨다. 막심이 10살이 되었을 때 건네주시오. 그의 할아버지의 손은 더 떨리기 시작했고 시력도 흐려졌다. 그럼에도 매 저녁 식사는 직접 차려 드시고 손자를 목욕시키며 한국어로 동화를 읽어주셨다. 비록 아기가 아직 제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어 발음을 틀릴 때마다 아이는 까르르 웃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영원히 사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충분히 오래 사셔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다. 증오 없이 전쟁에 잠기지 않고 감사와 공감,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 남긴 기억으로 성장하는 세대를. 몇 년 후 막심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나는 그를 언덕 위,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막심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물었다. 할아버지, 제 아빠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아실까요? 나는 웃었다. 물론이지. 네 아빠는 여전히 듣고 계셔. 바람 어딘가에서. 막심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라고 믿는 듯이. 그리고 빙글빙글 뛰어다니며 외쳤다. 파파, 나 공부 잘해. 나 컸어. 내일 편지 읽어줄래. 나는 박 할아버지께서 아직 들으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만약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어딘가가 있다면 그날 동현은 미소 지었을 거라고.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목숨, 집, 젊음을. 하지만 전쟁은 희망을 빼앗을 수 없었다. 사랑을 죽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의 기억을 결코 지울 수 없었다. 폐허 속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삶이 계속된다는 선언이다.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